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져요.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건 벌써 10년도 넘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아버지 사업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시면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분이죠. 하지만 친할머니보다 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할머니 한순자는 올해 70살이셨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정정하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 뒤편 작은 텃밭을 돌보시고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세 끼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며 집안을 꾸려오셨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지으신 집이라 할머니께서 무척 아끼셨죠. 마당에는 할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봄이면 벚꽃나무가 예쁘게 피어났어요. 겨울에는 조금 춥긴 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저를 깨우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훈아, 일어나라. 아침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면 저는 부엌으로 나가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까지.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할머니는 항상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현관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셨죠. 가끔 할머니 일찍 주무세요. 제가 알아서 들어올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우리 지훈이가 안전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며 꼭 기다려 주셨어요.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장 보는 눈이 정말 좋으셨어요.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고르는 솜씨가 일품이었죠. 상인들도 할머니를 잘 알아서 항상 좋은 것들을 골라주곤 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을 사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할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좋아하셨고 저는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봤죠. 서로 취향은 달랐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제 걱정만 하셨어요. 공부는 잘 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제가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걱정해 주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더욱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대학원 수업과 연구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죠. 가끔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 하셨죠. 우리 지훈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가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원 과정이 바빠지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저와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동네에 복지관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할머니께 가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하러 그런데 가겠니? 라고 하셨지만 제가 계속 권하자 마침내 한번 가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복지관에 처음 가시던 날 할머니는 새 옷까지 꺼내 입으시며 설레어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밝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복지관에서 할머니가 만나게 될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가져올지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철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할머니가 복지관에 다니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를 보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복지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지훈아,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 박철수라고 하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참 좋은 분이야. 그날부터 할머니 입에서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워하셨던 터라 동년배 친구가 생긴 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65살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보다 5살 아래였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부인을 몇 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처지가 비슷해서 더 친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분도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나 봐. 나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오랜만에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철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도 되겠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며칠 전부터 집 청소를 다시 하시고 음식 준비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박철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어요. 말씨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편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손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지훈 씨죠?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고 저에게도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죠. 순자 씨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마누라도 요리를 잘했는데 생각이 나네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들려줬어요.
부인과 사별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연금과 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도 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외롭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죠. 저도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 이후로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텃밭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여러 가지 선물도 가져다 드렸어요. 좋은 차잎이나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정성에 감동하시며 더욱 박철수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지훈아, 철수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야. 나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한두 달이 지나면서 박철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죠.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박철수 할아버지와 만날 생각에 설레어하셨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점점 더 의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심심해 하셨어요. 전에는 혼자서도 텃밭 일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며 즐겁게 지내셨는데, 이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없으면 무료해 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도 점점 더 자주 우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는 날도 많았죠. 마치 우리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대학원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아직 있었어요. 거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나쁠 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자상한지,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지훈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져. 너는 공부하고 미래 준비하느라 바쁘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할머니를 충분히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면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알고 지낸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나갔는데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지훈아, 철수 씨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철수 씨가 나와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어. 우리 둘 다 혼자 사느라 외롭고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거야.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재혼을 하신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할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아직 박철수 할아버지를 안 지 몇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도 지훈아, 이 나이에 몇 년씩 연애할 수도 없잖니. 그리고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정말 확고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할머니의 외로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점점 바빠지면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고, 할머니도 그런 걸 느끼고 계셨겠죠. 하지만 재혼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지훈아, 할머니가 어린아이가 아니야.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다음 날 박철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시장에 가신 사이 저와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 어제 할머니께서 말씀드렸을 텐데요. 네, 들었어요. 혹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저도 이런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설명했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어요. 순자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순자 씨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지훈 씨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항상 정중했고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줬으니까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좋아요. 다만 할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지훈 씨. 그렇게 해서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의 결혼이 결정되었어요.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간소하게 하기로 했죠.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새 옷도 맞추시고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마치 처녀처럼 들뜨신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것도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복지관에 가라고 권해줘서 철수 씨를 만났잖니. 할머니는 정말 감사하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도 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욱 세심하게 할머니를 챙겨줬어요.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결혼 후 생활에 대한 계획도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지훈 씨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죠. 저도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순자 씨가 오랫동안 사신 집이니까 정도 많이 들어있을 테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전세집은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겠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모시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어요. 한 달 후에 동네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하객도 복지관 친구들과 동네 이웃 몇 분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또 있었나 싶네. 철수 씨 만난 것도 복이고, 너 같은 손자가 있는 것도 복이고, 할머니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와 통화할 때는 마치 소녀처럼 수줍어하시기도 했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다정해지셨어요. 함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순자 씨, 우리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행복할 거예요. 철수 씨, 저도 정말 기대돼요. 이런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질 줄 몰랐어요.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를 들으면 정말 서로를 아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지는. 드디어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서 정말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1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복지관 친구들과 동네 이웃 몇 분, 그리고 저까지. 할머니는 그날 정말 예뻐 보이셨어요. 새로 맞춘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신 모습이 마치 젊어진 것 같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지훈아, 할머니, 오늘 예쁘지? 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도 정말 따뜻했어요. 저도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간단한 피로연을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순자 씨,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철수 씨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순자 씨 같은 좋은 분과 함께 사시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날 저녁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 전에 미리 짐은 옮겨 놓으셨던 터라 그날부터 바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갑자기 낯선 어른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생각보다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지훈 씨,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생활 패턴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시고 할머니와 함께 집안일도 도맡아 하셨죠. 결혼 초기 한 달 동안은 정말 완벽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차를 끓여드리고 함께 시장도 보러 가시고 텃밭 일도 함께 하셨죠. 순자 씨,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철수 씨가 함께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분이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하셨고 얼굴에 윤기도 돌았어요. 저도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집안일도 정말 잘하셨어요.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심지어 요리까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죠. 지훈아, 철수 씨가 정말 좋은 분이지. 할머니가 이런 대접받는 건 처음이야. 할머니는 매일 박철수 할아버지 자랑을 하셨어요.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꼼꼼한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대학원 과제로 바쁠 때는 지훈 씨,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공부하려면 영양 보충을 잘해야죠. 라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주셨죠. 저녁 시간에는 세 명이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저는 뉴스를 보고 싶어 했는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셨어요. 오늘은 순자 씨가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보고 내일은 지훈 씨가 보고 싶은 걸 봅시다.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할머니와 저 두 사람 모두를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주말에는 세 명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주시고 무거운 물건은 모두 들어주셨어요. 순자 씨,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하셨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건강도 정말 신경 써 주셨어요. 할머니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병원에 가보실까요? 라고 걱정해 주시고 몸에 좋은 영양제도 사다 드리곤 했어요. 순자 씨, 이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몸 관리 잘해야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할머니와 저 두 사람만의 조용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활기차고 따뜻한 가정이 된 것 같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할머니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가끔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항상 밝고 즐거워하셨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정말 철수 씨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할머니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한 일들의 시작은 할머니에게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할머니가 부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뭔가를 하려다가 깜빡 잊으신 것 같았죠.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뭐 하시려고 했어요? 글쎄, 분명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일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무언가를 하려다가 갑자기 멈추시고는 뭐 하려고 했더라?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였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시고는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70살이시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깜빡거리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정도도 점점 심해졌죠. 지훈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었는데도 할머니는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텃밭 일을 하시고 아침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셨네요. 그래? 지금이 몇 시지? 할머니가 시계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벌써 9시가 넘었거든요. 평소보다 4시간이나 늦게 일어나신 거였죠. 아이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늦게 일어났나. 지훈이 아침도 못 챙겨줬네.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아침 준비를 하시는 동작도 예전보다 훨씬 느려 보였어요. 뭔가 멍한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았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시고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즘 날씨도 급변하고 해서 몸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 분이 갑자기 9시에 일어나시다니.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할머니가 하루 종일 피곤해 하신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오후에도 텃밭 일을 하시거나 집안 정리를 하시며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텃밭에 물 주러 안 가세요? 아, 그래야 하는데.
몸이 좀 무거워서.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소파에 누우셨어요. 마치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위해 정말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할머니가 피곤해하시면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몸에 좋다는 차도 끓여서 가져다 드렸어요. 순자 씨, 이 차 마셔봐요. 피로 회복에 정말 좋다고 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차는 향이 정말 좋았어요. 허브차 종류인 것 같았는데 할머니도 맛있다고 하시며 매일 드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어요. 할머니, 밥 드세요. 응, 먹어야지. 그런데 입맛이 없네. 예전에는 정말 잘 드시던 할머니가 밥을 거의 안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드시고는 배부르다라고 하시며 수저를 놓으셨죠.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라고만 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도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권하시기도 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제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내시는 날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점심 먹고 나면 또 잠들어 버리시고 저녁에 깨셔도 금방 다시 졸리다고 하셨죠. 할머니, 이상해요. 너무 많이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모르겠네. 자꾸 잠이 와서. 할머니의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통통하고 혈색이 좋으셨는데 이제는 뺨이 움푹 들어가고 안색도 창백해지셨어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지훈아, 어제 누가 왔었나? 어제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래? 분명히 누군가 와서 나랑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없었던 일을 기억하시거나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 중 하나는 할머니의 귀중품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애용하시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할머니, 평소에 끼시던 반지는 어디 있어요? 반지? 어떤 반지? 결혼 반지 말고 평소에 끼시던 금반지요. 아, 그거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할머니가 아끼시던 목걸이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 방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죠. 할머니, 용돈 어디에 보관하세요? 용돈,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네.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서랍을 뒤지셨지만 현금은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있었던 돈이었는데 말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는 순자 씨가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대학원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일찍 주무신 것 같고
박철수 할아버지만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지훈 씨, 오늘 늦으셨네요. 네, 과제 때문에 좀 늦었어요. 할머니는 주무세요? 네, 일찍 주무셨어요. 오늘도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박철수 할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아직 안 주무시나 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또 늦게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할머니가 거의 의식을 잃은 것처럼 계속 잠들어 계셨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여러 번 불러도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니 그제야 겨우 눈을 뜨셨어요. 어? 지훈아, 지금 몇 시지? 할머니, 오후 2시예요. 아침도 못 드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잠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격한 변화였어요. 대학원 친구 성민이에게 상담을 해봤어요. 성민이는 뭔가 이상하네.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변할 리는 없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말했어요. 다른 원인이라면? 글쎄, 약물이나 음식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 말이야. 아니면 정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민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할머니께 병원에 가보시자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의 이상한 변화가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상태가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어제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가봤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도 바뀔 수 있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귀중품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도 이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할머니가 은행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어제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 내가 언제 은행에 갔니?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던데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본인이 은행에 간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순자 씨, 어제 치료비 내려고 함께 은행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치료비? 무슨 치료비? 병원비요. 검사 받은 거 비용 내야 한다고 해서 함께 갔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못 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해도 은행에 간 것까지 완전히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치료비로 1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그날 밤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너무 이상해. 할머니 상태가 계속 이상해지는데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해. 그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CCTV 같은 거 설치해 보는 건 어때? 성민이가 제안한 CCTV 설치.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을 감시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설치하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모르게 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있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설치하면 돼. 성민이는 보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였어요. 며칠 후 성민이가 작은 카메라들을 가져왔어요. 카메라들은 정말 작았어요. 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성민이는 거실, 할머니 방, 그리고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카메라들은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녹화도 자동으로 돼.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을 비워야 했어요. 마침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 오늘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대요. 함께 가서 들어봐요. 할머니는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박철수 할아버지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며 설득하셨어요. 두 분이 집을 나가시자마자 성민이와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선반 뒤쪽, 할머니 방 시계 뒤편, 부엌 찬장 안쪽.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들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설치하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족을 몰래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다 됐어. 이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민이가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줬어요. 앱을 열어보니 3개의 화면이 나타났어요. 거실, 할머니 방, 부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거 진짜 잘 보이네. 응. 화질도 좋고 소리도 잘 들려. 녹화도 자동으로 되니까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어. 두 분이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성민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공부하는 척하며 휴대폰 앱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역시 피곤해하시며 소파에 누우셨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차를 끓여다 드렸어요. 순자 씨,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차 드시고 푹 쉬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앱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컵에 넣고 물을 부어서 저어주고 있었어요. 저 늦은 시간에 뭘 하시는 걸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컵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방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박철수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할머니 옆에 그 컵을 놓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컵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지? 아, 순자 씨. 어젯밤에 목 마르실까 봐 물 갖다 놨어요. 할머니는 그 물을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30분 후 다시 잠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것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 계속되는 졸음, 그리고 사라지는 귀중품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께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상태가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어제 동네 병원에 데리고 가봤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도 바뀔 수 있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귀중품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도 이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할머니가 은행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어제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 내가 언제 은행에 갔니?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던데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본인이 은행에 간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순자 씨, 어제 치료비 내려고 함께 은행 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치료비? 무슨 치료비? 병원비요. 검사 받은 거 비용 내야 한다고 해서 함께 갔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못 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해도 은행에 간 것까지 완전히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치료비로 100만 원이나 필요한가요? 그날 밤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너무 이상해. 할머니 상태가 계속 이상해지는데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만 해. 그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CCTV 같은 거 설치해 보는 건 어때? 성민이가 제안한 CCTV 설치.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을 감시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설치하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모르게 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있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설치하면 돼. 성민이는 보안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였어요. 며칠 후 성민이가 작은 카메라들을 가져왔어요.
카메라들은 정말 작았어요. 손가락 크기도 안 되는 것들이었죠. 성민이는 거실, 할머니 방, 그리고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카메라들은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녹화도 자동으로 돼.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을 비워야 했어요. 마침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 오늘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대요. 함께 가서 들어봐요. 할머니는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박철수 할아버지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며 설득하셨어요. 두 분이 집을 나가시자마자 성민이와 저는 서둘러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거실 선반 뒤쪽, 할머니 방 시계 뒤편, 부엌 찬장 안쪽.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들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설치하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족을 몰래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다 됐어. 이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민이가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줬어요. 앱을 열어보니 세 개의 화면이 나타났어요. 거실, 할머니 방, 부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거 진짜 잘 보이네. 응. 화질도 좋고 소리도 잘 들려. 녹화도 자동으로 되니까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어. 두 분이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성민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공부하는 척하며 휴대폰 앱을 확인했어요. 할머니와 박철수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역시 피곤해하시며 소파에 누우셨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께 차를 끓여다 드렸어요. 순자 씨, 오늘 강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차 드시고 푹 쉬세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앱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작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컵에 넣고 물을 부어서 저어주고 있었어요. 저 늦은 시간에 뭘 하시는 걸까?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 컵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방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박철수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할머니 옆에 그 컵을 놓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늦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준비해둔 컵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지? 아, 순자 씨. 어젯밤에 목 마르실까 봐 물 갖다 놨어요. 할머니는 그 물을 그냥 마셨어요. 그리고 30분 후 다시 잠들어 버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것을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 계속되는 졸음, 그리고 사라지는 귀중품들,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었어요. CCTV를 설치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도 계속 휴대폰으로 집 상황을 확인했어요. 평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후 2시쯤 수업 중간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후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병에서 알약을 꺼내더니 숟가락으로 곱게 갈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갈아놓은 가루를 우유에 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중하게 마치 정확한 양을 계산하는 것처럼 조금씩 넣고 잘 저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우유를 들고 할머니가 계신 거실로 갔어요. 할머니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순자 씨, 우유 끓여왔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철수 씨. 항상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주는 우유를 의심 없이 받아 드셨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동안 할머니는 그 우유를 다 마셨어요. 저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할머니가 우유를 드신 지 30분 정도 지나자 할머니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갑자기 졸리네. 순자 씨, 많이 피곤하시죠? 침실에 가서 푹 쉬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우자마자 깊게 잠들어 버리셨어요.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상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머니의 금목걸이를 꺼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옷장까지 뒤져서 할머니가 아끼시던 진주 귀걸이까지 가져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물건들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할머니를 잠들게 한 후에 말이에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방 책상 서랍에서 현금까지 꺼냈어요. 할머니가 비상용으로 모아두신 돈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가방에 넣은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수업에 있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께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수면제 같은 걸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귀중품들을 훔치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의 기억력 저하, 계속되는 졸음, 사라지는 물건들, 모든 것이 박철수 할아버지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와 계셨고 평상시처럼 할머니를 돌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정말로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잠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런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면서 구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쯤 박철수 할아버지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CCTV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응, 잘 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통장은 이미 확인했고, 집 서류도 찾았어. 곧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할머니를 수면제로 조절하면서 서서히 귀중품을 훔치고 심지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대학원 수업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쯤 박철수 할아버지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알약을 갈아서 할머니의 아침 우유에 탔어요. 할머니는 또 의심 없이 그 우유를 드셨고 30분 후에 깊게 잠들어 버리셨어요. 이번에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도장도 함께 가져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집 밖은 CCTV로 볼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깨어나시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순자 씨, 깨셨어요? 아까 은행에 함께 다녀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은행, 내가 은행에 갔다고? 네, 정기예금 만기돼서 함께 갔었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할머니는 정말 기억을 못 하셨어요.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소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집 팔 준비 다 됐어요. 소유자 동의서도 받았고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살아온 소중한 집을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철수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에게 수상한 우유를 가져다 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응, 무슨 일이야, 지훈 씨. 그 우유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상시의 자상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몸에 좋은 우유인데.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보세요. 뭐, 할머니가 드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마셔보세요. 몸에 좋은 거라면 상관없잖아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머니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럼 더욱 문제없이 드실 수 있겠네요. 어서 드세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그 우유를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화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성민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성민아, 큰일이야.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수면제 먹이고 물건들 훔치고 있어. 뭐, 정말이야? 저는 성민이에게 지금까지 촬영된 CCTV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성민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완전히 범죄잖아. 사기에 절도의 상해까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런데 증거가 충분할까? 이 영상들이면 충분해. 명백한 현행범이야.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됐어요.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대학원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왔지만 실제로는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수면제가 든 우유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이 더 많았어요. 할머니가 우유를 마시고 잠든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할머니 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까지. 그리고는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준비됐어. 오늘 계약하자. 늙은 것은 이제 쓸모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늙은 것이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쓸모없다니.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박철수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 왔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죠. 성민아, 지금부터 박철수 할아버지한테 모든 걸 추궁할 거야. 만약 30분 안에 연락이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줘. 알겠어. 조심해.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니까. 저는 휴대폰에 CCTV 영상들을 준비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어요. 할아버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지훈 씨, 벌써 왔네요. 수업 일찍 끝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먹인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피곤해 하셔서 푹 쉬고 계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알약을 갈아서 우유에 타는 모습, 할머니의 물건들을 훔치는 모습, 은행에서 돌아와서 거짓말하는 모습까지.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찍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수면제 먹이고 물건 훔치는 것, 은행에서 할머니 도장 도용하는 것, 집 팔려고 부동산 업체와 통화하는 것까지 다 녹화되어 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평소에 자상하고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비열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 다 맞다. 그래서 어쩔 거야?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를 왜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그 늙은 것이 뭘 잘못했냐고? 돈 많은 주제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용당하는 거지.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대놓고 욕설을 섞어가며 말했어요. 애초에 계획이었어. 혼자 사는 늙은 여자들 찾아서 접근하는 거. 복지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널려 있거든. 외로워서 남자만 보면 좋아라 하는 병신들이.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를 그런 것, 병신이라고 부르다니. 입 닥쳐요.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너희 할머니도 내가 조금만 좋게 해주니까 바로 넘어오던데. 정말 한심한 늙은 것이야.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할머니 앞에서 보여줬던 자상한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뭘 먹인 거예요? 수면제야, 수면제. 시중에서 파는 거. 조금씩 먹이면 자연스럽게 잠들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지. 미친놈. 할머니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으면 어때?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사는데 내가 좀 빨리 정리해 주는 거지. 그리고 재산은 내가 가져가고. 박철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사랑한다며 결혼해놓고 사실은 할머니의 죽음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당연하지. 너희 할머니가 6번째야. 앞에 5명은 이미 다 끝났어. 다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뭔 줄 알겠니? 다 죽었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할머니들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악마였던 거예요. 당신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당장 할머니한테 한 짓을 사과하고 경찰서에 가세요. 사과, 하하하. 너 정말 웃기는 놈이네. 내가 왜 사과를 해? 박철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큰 칼을 들고 나왔어요. 지훈아, 너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애초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쩔 수 없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저까지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진정하라고? 내 계획을 망친 놈한테 너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했을 텐데. 박철수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소파 뒤로 피했어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어차피 너도 오늘 할머니랑 함께 사고로 죽을 거야. 가스 누출 사고로 하면 완벽하겠네. 그때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신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직 수면제 기운이 남아있으셔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셨어요. 순자 씨, 다시 방에 들어가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철수 씨, 그건 왜 들고 있어요? 들어가라고. 지금 당장. 박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성민이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수면제 먹이고 물건 훔쳤어요.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요즘 계속 잠들고 기억을 못하시는 건 모두 이 사람이 수면제를 먹여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박철수 할아버지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간신히 피했지만 박철수 할아버지의 칼이 제 팔을 스쳤어요. 피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지훈아.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가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젠장, 이 새끼가. 박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칼을 바닥에 던지고 현관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박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그제야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저는 팔에 상처를 치료받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수사관들이 저에게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저는 CCTV 영상들을 모두 제출했고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지훈 씨, 정말 용감했어요. 이 영상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경찰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박철수가 맞았지만 그가 말했던 모든 과거는 거짓이었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었다는 것도 자식들이 외국에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수사관이 저에게 설명해 줬어요. 박철수는 20년 전부터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온 전과자예요. 특히 최근 5년간은 황혼 재혼을 이용한 연쇄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5년간이요. 네, 지훈 씨 할머니가 6번째 피해자예요. 앞에 5명은 모두. 수사관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앞에 5명은 모두 죽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박철수는 매우 치밀했어요. 먼저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물색해요. 그리고 자상한 남자 친구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결혼을 제안하죠. 수사관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결혼 후에는 점진적으로 수면제를 투여해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죠. 마지막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연사로 위장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범행 방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다행히 지훈 씨가 일찍 발견해서 할머니 생명을 구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결과 체내에 상당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주만 더 지속되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피해자들의 명단과 재산 규모, 범행 계획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에 살던 김영희 씨 75세였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게 만들고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두 번째 피해자는 부산의 이순남 씨 73세, 세 번째는 대구의 최정자 씨 71세. 이런 식으로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찾아 같은 범죄를 반복했어요.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네요. 성민이도 수사 결과를 듣고 경악했어요. 지훈아, 너 정말 잘했어. CCTV 설치한 게 할머니 목숨을 구한 거야. 박철수 할아버지의 수첩에는 할머니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목표 한순자, 추정 자산 2억, 단독주택 소유,
손자와 동거함으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범행 일정도 계획되어 있었어요. 1개월 차 신뢰관계 구축, 2개월 차 수면제 투여 시작, 3개월 차 재산 이전 절차, 4개월 차 최종 처리라고 되어 있었어요. 최종 처리라는 말이 할머니를 죽인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끔찍했어요. 만약 제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CCTV 영상과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결국 포기한 거였어요. 어차피 들킬 거 다 털어놓겠다. 난 지금까지 5명을 죽였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설명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혼자 사는 늙은 것들은 어차피 쓸모없어. 내가 그들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거야. 재산도 어차피 상속받을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낫지. 수사관들도 박철수 할아버지의 뻔뻔함에 경악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편 할머니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의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들이 모두 발견되었거든요. 은행에서 인출한 돈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모두 회수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물건들 다 찾았어요. 고마워, 지훈아. 물건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정말 많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수면제 투여를 중단하자마자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살인 5건, 살인미수 1건,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재판은 열리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구속된 지 1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훈 씨, 박철수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 교도소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보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의식불명 상태였고 온몸에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반신마비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스트레스나 혈압 급상승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교도관들 말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교도관도 함께 와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마치 뭔가에 맞은 것처럼.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발음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듯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동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도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응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재판은 박철수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 때문에 계속 연기되었어요.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전 범행들이 너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결국 6개월 후에 열린 재판에서 박철수 할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연쇄살인과 살인미수, 사기, 절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였어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미 반신마비 상태라 교도소 내 의료진에서 치료받으며 복역하게 되었어요. 평생 침대에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거였죠. 할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래, 지훈아,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사건 이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지셨지만 동시에 삶에 대해 더 감사하게 생각하시게 되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예요? 할머니,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할머니는 그 이후로 재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으셨어요. 대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셨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훈아, 우리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자. 네, 할머니, 그게 최고예요.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다시 텃밭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도 대학원 공부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안전 교육을 강화했어요. 황혼 재혼 시 주의사항이나 사기 예방법 같은 것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도 그런 교육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셨어요.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성급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경각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고 저도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가끔 박철수 할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여전히 반신마비 상태로 교도소 의료진에서 누워만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너무 심한 응보를 받은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명의 할머니들의 생명을 빼앗고 저희 할머니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정말 행복해, 지훈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할머니와 저는 이제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노인 복지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였죠.
그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어요. 지훈아, 내가 이런 일을 연구하니까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눈치챘다면, 아니면 성민이가 CCTV 설치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저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성민이 같은 좋은 친구들과 저희를 도와준 경찰관들, 의료진 분들 같은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저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우리 지훈이와 함께라면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이제 저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시고 저는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서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